독소를 만드는 식사법을 내가 몸에서 불편하다고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은 독소가 되는 음식과 또 독소를 만드는 식사법을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완전식품으로 알고 있는 우유도 독소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은 몸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요. 위산에 의해서 응고가 되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은 채로 어려운 음식이 돼서 소화가 안 되는 그 상태는 저는 모두 다 독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화되지 않으면 그냥 소화가 안 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소화가 되지 않은 그 상태는 발효가 되고 부패가 되고 산패가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것은 변질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소화되지 않은 우유의 단백질이 독소가 될 수 있고 또 우유에 들어있는 락토글로불이라는 성분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칼슘이나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에게 뼈를 더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뼈를 더 약화시키기 때문에 우유는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은 음식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기인데요. 고기도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산이 사람보다 20배 이상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산으로 이 고기를 다 완전히 소화시키고 다 흡수를 하지만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이 고기를 강력하게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위산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은 후에는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또 변 상태가 좋지 않은 느낌, 악취가 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 이유는 완전히 소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이 고기는 20% 이상 먹었을 때 암을 더 유발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고기도 역시 독소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골고루 잘 먹어라 라는 식사법을 이야기하는데요. 골고루 동시에 잘 먹게 되면 여러 음식들이 혼합이 돼서 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동시에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상태가 골고루 다양한 영양소를 흡수한 상태가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골고루 잘 먹는 식사법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독소를 유발합니다. 네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이 가공식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첨가물과 첨가물의 칵테일 효과 어떠한 몸의 부작용을 일으킬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몸의 상태나 장내 미생물의 환경, 면역 상태, 스트레스 상태 이런 게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첨가물은 일단 기준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안전 문구가 있지만 안전 섭취량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아주 소량이 들어가서 그 한 가지는 안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몸의 상태나 우리가 샌드위치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하나만 먹어도 40에서 60가지의 첨가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가공식품을 늘 먹는 식습관을 가졌다라면 반드시 몸에 알레르기나 여러 면역질환이나 장기적으로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과 찌개를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혼합해서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국과 찌개를 밥을 말아 드셔서 후루룩 먹게 되는데 이렇게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 완전히 또 소화가 되지 않죠.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의 몸에서는 이제 위장이 굉장히 소화하기 희석이 돼서 위장 점막이 장기적으로는 손상이 되고 또 염증이 올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위장, 소화기 질환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맵고 짠 음식도 있겠지만 국과 찌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들 그리고 식사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독소 음식, 우유나 고기, 가공식품 그리고 골고루 동시에 잘 먹는 것, 또 국과 찌개를 같이 먹는 식습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또 독소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소 음식을 우리가 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우리가 완벽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독소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환경이다 하면 식전에 과일 하나를 드시는 겁니다. 식전에 드시는 과일을 통해서 좋은 영양소를 흡수해서 몸이 해독을 할 수 있는 여러 에너지, 영양분을 공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식사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일은 반드시 식전에만 드셔야 되지만 채소는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독소 음식을 드셨다라면 야채, 채소를 좀 많이 드시면 여러 해독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일이나 양배추 이런
아니면 푸른색 채소, 야채에 갈아서 드신다거나 녹즙을 드시면 이 야채,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이나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단 과일은 식전에만 드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과일은 식후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첫 번째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마트에서 파는 가공된 음식들, 또 인스턴트 음식들, 또 편의점의 음식들, 또 지나친 당 섭취로 인한 당 독소, 최종 당화산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당분 섭취가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의 양이 한 100g에서 130g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삼시세끼 먹고 또 이후에 빵을 또 먹고 케이크를 또 먹고 가공된 음료수를 마시면 그 안에는 최소 15에서 한 20, 30g의 당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당분 섭취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몸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최종 당화산물, 또 당독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독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우리는 숨 마셔도 계속 독소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몸 안에서 이 독소를 잘 배출하는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독소가 또 쌓이게 됩니다. 독소를 잘 배출하는 기관은 쉽게는 피부도, 호흡을 하니까 피부도 될 수 있고요. 또 간의 기능, 신장의 기능, 또 폐의 기능, 또 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렇게 몸에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많은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독소가 쌓이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하게 일어나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 여쭤보면 별로 안 계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굉장히 찌뿌둥하고 더 자고 싶고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힘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피곤이 쌓여 있다는 것은 간에서 해독이 다 안 된 상태, 즉 독소가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첫 번째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의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체크할 수 있는 활성산소가 많이 있는지 세포 기능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몸에 수은이나 납이나 알루미늄 또는 바륨 이런 중금속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금속 모발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주변에 있다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맞는 식사와 또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의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많이 생각하기 쉬운 것은 혹시 해산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산물을 먹는다. 특히 이제 좀 덩치가 중간 이상이 되는 이 생선들은 바다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닷물이 그렇게 깨끗하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바다에 있는 중간 크기의 생선들, 참치나 연어나 고등어 이런 생선들을 혹시 많이 섭취했다라면 중금속 오염, 수은 오염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수은도 우리 옛날에 이제 지금 많이 안 쓰지만 아말감이라는 이 치아 때울 때 사용하는 그 물질에도 수은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집에서 쓰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런 조리기구 있죠.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알루미늄 캔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많이 마시게 되면 이게 조금씩 녹아 있기 때문에 이 중금속 오염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금속은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나 우울증이나 아무리 검사를 해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또 마지막으로 한번 중금속 검사도 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금속을 킬레이션 요법으로 빼내는 그런 치료법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미네랄을 통해서 이 중금속을 해독하기도 합니다. 이 어떠한 중금속이 많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일단 인지하고 이것을 어떻게 빼낼 것인가는 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의 질서를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 자연 우주 만물도 우리 지구도 늘 공전과 자전 이런 질서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몸도 호흡
척추계, 뭐 피부계, 그리고 뭐 내분비계, 소화기계, 여러 우리 몸은 11가지의 이 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고장이 나면 다시 고쳐서 써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도 이 각종 시스템이 제대로 잘 질서 있게 움직일 때 건강한 건데요. 내 몸에서 뭔가 이 시스템이 좀 안 돌아간다. 이때 느껴지는 것들은 내가 몸에서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증상들이거든요.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다시 질서 있게 돌아가는 몸을 만들 때 면역력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면역력과 관련된 시스템은 뭘까? 좀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면역 세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한 가지 음식을 먹어서 면역력을 올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거 좀 이 마케팅적으로 상술에 좀 가까울 수가 있고요. 면역 세포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골수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조혈 모세포 또 림프 모세포를 통해서 적혈구도 만들어지고 또 백혈구도 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이 백혈구,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골수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골수가 건강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외부 장기나 우리 모습, 겉모습은 눈에 보이지만 골수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골수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까? 이것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거나 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이제 면역력을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골수부터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골수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까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 500가지 일을 하는 화학 공장이라고 하는 바로 이 간의 기능이 또 골수의 기능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의 기능이 망가지면 조혈작용도 잘 안 돼요. 어떤 분이 이제 간 경화가 되고 심한 이제 간염으로 고생하실 때 이렇게 피를 흘리고 피를 토하는 이런 모습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간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조혈작용 또 면역 단백질을 만드는 단백질 합성작용 모든 면역물질, 신경물질 다 간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골수 건강은 또 간 건강이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그리고 간 기능 그리고 3번째로는 바로 이 면역 세포들이 어디에서 많이 성숙하는가, 많이 위치하는가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바로 장에 한 70에서 80%의 면역 세포가 있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소장의 파이어판이라는 곳에 소장 점막에 바로 면역 림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소장에 많은 음식들이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물질을 걸러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면역 세포들이 그곳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장 기능이 나쁘면 바로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겠죠. 장의 건강까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또 림프 건강입니다. 림프 순환이 안 되면 몸에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면역 세포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또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 순환도 잘 신경을 써주면 우리 몸에 질서가 잘 정연하게 잡히면서 면역력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골수에서는 적혈구와 함께 백혈구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 백혈구는 크게 면역작용 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백혈구는 크게 3종류가 있는데요. 단핵구, 과립구, 림프구 이 3종류가 있습니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 중에 NK세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NK세포도 이 백혈구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전방에서 질병이 뭔가 이물질이 들어왔다 하면은 백혈구의 약 7, 80%를 차지하고 있는 호중구가 있는데요. 바로 호중구가 과립구의 하나입니다.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바로 포식작용을 하는 세포가 있는데요. 그 세포를 대식세포라고 하죠. 이 대식세포는 단핵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식세포는 만약에 폐에 있으면 폐포 단핵구라고도 하고 간에서는 쿠퍼세포라고도 하고 비장이나 골수나 림프들에 있을 때는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름은 다양하지만 크게는 단핵구라고 합니다. 이 단핵구와 또 과립구와 면역 항체를 만들어내는 B세포 또 T세포가 있는데요. 이 B세포, T세포는 또 림프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이 면역 세포들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좋을 것이고 이 면역 세포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3세대 항암제라고 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도 면역 세포를 강화시키는 것에 집중한 항암제인데요. 이 면역 세포들을 그러면 어떻게 건강하게 할까? 그 근원이 되는 곳은 바로 골수라는 거죠.
그래서 골수가 건강하게 잘 만들어지면 역시 면역 세포도 같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은 면역 세포의 힘에 달려 있고 면역 세포는 골수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이제 이물질은 쉽게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가 있다라고 느끼는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곰팡이,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여러 첨가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만 해도 늘 이물질이 들어오고 있죠. 또 우리 몸에는 함께 공생하고 있는 이 세균들이 약 38개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끔 우리 손톱에서 손에서 뭔가 이렇게 삐져나가지고 탁 뜯었더니 이게 또 감염이 돼서 아픈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이제 조갑주의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딱 떼었을 때 주변에 있는 뭐 칸디다균이나 여러 세균들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물질 속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좀 상식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식을 먹게 돼도 항상 우리가 순수한 음식만 먹지 않잖아요. 늘 과일, 채소만 먹진 않죠. 그래서 첨가물, 여러 이제 양념으로 또 요리한 음식도 먹게 되고 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다양한 뭐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만 사 먹어도 한 30종, 40종의 첨가물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제 이물질이 늘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죠. 근데 우리 몸은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온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어하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몸은 방어를 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어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죠. 쉽게 말하면 이 피부도 방어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장벽이 약하면, 피부가 얇아지면 쉽게 감염이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호흡을 할 때도 이렇게 숨을 마시면 코에 또 코털이 있잖아요. 콧물이 나오고 또 코딱지가 생기는 것도 다 우리 몸에서 방어하는 기전들인 거죠. 우리 기관지에도 수많은 기관지 섬모들이 있어서 늘 큰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에는 약 500개에서 600개의 림프절도 있는데요. 이곳에서 바로 면역세포가 성숙하고 또 면역세포가 처리되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이 몸을 방어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물질로부터 방어하는 외부 기관도 있고 피부도 있고 또 몸속 여러 이제 단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면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면역은 크게 두 가지 면역이 있습니다.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뭐 1차 면역, 2차 면역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선천 면역에서 담당하는 이 면역 세포들과 후천 면역에서 담당하는 면역 세포들이 나뉘게 됩니다. 이 선천 면역이라는 것은 1차 면역이라 했기 때문에 먼저 가장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면역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세포들은 뭐 대식 세포도 있고요, 호중구도 있고 NK세포가 이 선천 면역에 담당하고 있는 면역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일단 세균 바이러스들을 먼저 잡아먹기도 하고 또 공격 무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 사이토카인이다, 뭐 케모카인이다 하는 좀 어려운 말들이지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세포 바이러스들을 처리하는 무기, 군인으로 치면 총, 뭐 미사일 이런 무기들을 우리 몸에서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뭐 NK세포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뭐 암세포의 구멍을 뚫는 뭐 퍼포린이라는 물질, 또 그린자임이라는 이런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 몸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이제 경험을 해보게 됐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항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바이러스의 모양은 바뀝니다. 감기 바이러스도 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이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잡는 공격 무기가 바로 항체입니다. 근데 이 항체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선천 면역에서 담당을 한 다음에 그래도 처리가 안 되네 이럴 때 우리 몸은 약 5일에서 7일 후에 후천 면역, 2차 면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팀에 가담했던 대식세포가 원인이 된 물질을 파악해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줍니다. T세포에게 전달을 해줘서 이 T세포를 통해서 B세포에게 또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항체가 만들어지면 우리 몸은 기억을 합니다. 이걸 기억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 바이러스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한 항체를 좀 빨리 만들어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선천 면역, 후천 면역, 특히 이 후천 면역 같은 경우는 고등 동물, 포유류 이상의 동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고급 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 면역의 힘도 역시 우리 몸에서 이 면역 세포들이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평상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면역력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은 일단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 면역 시스템은 같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이 좋고 후천이 안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건강 상태가 좋으면 선천, 후천 둘 다 좋고 건강 상태가 나쁘면 선천면역, 후천면역 두 가지 다 나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을 때는 두 가지의 면역력이 사실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천면역은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이나 군인 여러 직업들 중에 내가 즉각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선천면역에 해당하는 우리 몸의 그 세포들은 마치 경찰과 같은 그런 역할들이고요. 후천면역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항체까지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어떤 특별한 상황, 또 국가 간의 전쟁일 때는 군인들이 그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야만 나오는 그런 만들어지는 면역력, 또 항체로 인한 항체를 만들어서 대항하는 그런 면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는요, 선천, 후천이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면역력은 같이 결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내가 만약에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좋은 공기를 마신다. 그러면 선천 면역, 후천 면역이 사실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두 가지 다 우리 몸의 림프구라는 세포들의 기능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우리 장은요,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굉장히 뇌와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그 중요성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뇌에 우리가 신경세포가 다 있는 걸로 알았는데 장에도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장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뇌와 장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또 면역과 관련해서는 이 장 점막, 특히 소장의 점막 아래에 파이어판이라는 림프절이 있습니다. 장이 우리 몸 전체 면역력의 약 80%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요소는 장내 미생물과의 관계입니다. 자, 인체도 약 37개 조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세균, 그리고 몸속에 있는 세균, 이런 장내 미생물도 전체 한 38개 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포수와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르지만 약 1:1 정도로 우리 몸의 세포와 함께 미생물이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장내 미생물의 환경에 따라서 또 면역이 결정되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크게 유익균, 좋은 균, 유해균이 있고요. 또 이 중간,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기회균이라고 하는 중간균도 있는데요. 바로 유익균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 장내 미생물이 또 면역세포와 상호작용을 해서 면역력을 키워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 면역력을 올려주는 유익균이 있을 때는 몸의 전체에 면역력이 좋아지지만 유해균이 많다. 가공식품이나 뭐 인스턴트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과식을 많이 해서 유해균이 많은 상황에서는 또 면역세포를 도와줄 수도 없고 장내 환경을 굉장히 악화시키기 때문에 몸 전체 면역력이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장에 있는 장 점막에서 그리고 장내 미생물과의 관점에서 보면 장과의 면역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지나치게 과잉 섭취하게 되면 일단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고기를 많이 드신 후에 우리가 몸에서 좀 일어나는 변화, 다음날 아침에 느낄 수가 있죠. 좀 악취가 나는 변을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에서 소화가 되면서 요산, 요소, 암모니아, 인돌, 머스카톨 이런 단백질 대사산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산물들이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뭐 적게 생기면 우리 몸의 간에서 해독 시스템에 의해서 다 해독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생길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채취에서도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외국 사람들에게서 나는 그런 채취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몸까지도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바로 이 독소 문제로 인해서 따르는 2차성 질환들이 많은 대사 질환입니다. 뭐 고혈압, 당뇨, 암, 신장의 문제, 또 통풍의 문제,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또 이 독소는 이 몸에서 약 알칼리 체질을 유지해야 되는 우리 몸을 산성화 체질로 만듭니다. 우리 산성 체질 하면 이제 암에 잘 걸리는 체질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산성 체질을 몸에서는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이 칼슘을 자꾸 분해합니다.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몸이 산성 체질이 되고 뼈가 약해지는 골감소증, 골다공증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또 암이 되는데요. 암은 3단계를 통해서 발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발전기, 촉진기, 그 다음 진전기, 총 3단계로 암은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잔디밭을 예로 들어보면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게 잔디 씨앗을 뿌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잔디가 점점 커지죠. 이게 촉진기, 점점 성장하는 시기. 그런데 이 잔디가 내 마당을 넘어서서 이웃집 마당까지 넘어가는 단계가 진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암의 이 3단계를 모두 다 빠르게 진전시킨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만 해도 이 3단계를 모두 다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암 환자들은 반드시 이 동물성 단백질 또 우유를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성 단백질을 과잉 섭취할 때는 반드시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을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사자도 체간, 몸의 길이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1.5배에서 2배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이 대사될 때는 이 독소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장에 머무르는 기간을 짧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도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는 해롭다는 것을 동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은 또 6배가 더 길죠. 장의 길이가 체간에 비해 6배입니다. 오래 머무를수록 몸에서 독소를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이제 이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은 그러면 채식주의자냐 베지테리언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저는 과잉 섭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친구들과 만나고 모임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너무 선택하기 쉬운 메뉴가 또 고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완벽한 채식주의자는 저는 절대 아닙니다. 어울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3번 이하는 저도 고기를 또 먹게 되고 또 반찬에 있는 것도 소량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식품으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까지 암을 유발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조금씩 먹는 소량 섭취하는 고기에 대해서까지는 큰 무리가 없지만 과잉 섭취가 문제라고 봅니다. 쥐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이야기로는 똑같이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을 투여를 해서 20%의 단백질을 준 경우와 총 칼로리에 또 5%의 단백질을 줬을 때 5% 미만을 줬을 때는 아무리 발암물질이 있었어도 쥐가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 정도의 이 단백질을 투여했을 때 쥐에게 암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만약에 식물성 단백질로 했을 때는 두 경우 다 모두 암이 생기지 않은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이제 콜린 캠벨이라는 미국의 코넬대 명예 교수님의 이 실험에서 밝혀졌고요. 이것과 함께 동시에 동물성 단백질 과잉 섭취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큰 규모의 연구였던 중국의 차이나 스터디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잉 섭취가 문제지 우리가 소량 또 기호식품으로 먹는 고기에 대해서까지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밥상에서 이제 고기의 비중을 매일매일 고기를 좀 먹는 습관보다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기호식품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고 20%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영양학회 기준도 15%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안전하게 먹으려면 5% 미만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뭐 몇 젓가락 먹는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가 스테이크 뭐 300g, 뭐 500g, 뭐 600g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먹게 된다. 그러면 좀 과잉 섭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밥이라는 것은 쌀밥 위주의 이제 탄수화물 중심의 소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식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지금 작은 이제 염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화 에너지가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몸이 힘이 듭니다. 몸에 이물질이 되는 것들과 이제 싸워주고 염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소화시키는데 또 온 힘이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로 뭐 쌀밥 위주의 식사, 빵이나 면 종류의 식사, 또 고기나 우유 이런 음식을 좀 중심으로 드시게 되면 소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체에서 약 소화에 쓰는 에너지가 60%가 좀 넘기 때문에 몸이 약한 상태에서는 소화에도 집중이 되면 몸이 굉장히 이제 체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 우리가 좀 식사를 좀 많이 먹었을 때 소화시키느라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좀 이렇게 지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힘을 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식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일례로 환자 중심의 그런 음식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곳에서는 환자들에게 과일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그런 치료법이 또 있습니다. 자, 과일을 생각하면 몸에 필요한 당분, 에너지를 주면서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막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과일 식사를 할 때 소화시킬 필요도 없고 오히려 에너지를 굉장히 쉽게 얻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건강할 수 있는 거죠.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쓴 인류학에 관련된 그 총균세라는 책을 보면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에 비해서 농업혁명이 이제 일어난 후에 쌀을 주식으로 또 밀을 주식으로 먹게 된 후에는 더 이제 20% 이상의 더 많은 질병에 걸리게 되고 또 키가 10cm가량 더 줄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혁명이 안전한 이 음식을 제공해 주긴 했지만 그 전에 먹던 이제 과일이나 채소 그런 신선한 음식의 비율이 줄어들고 가공된 음식 또 이제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로 바뀌게 되면서 인류가 뭐 당뇨나 각기병이나 펠라그라 이런 많은 질병들에 더 많이 걸리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분 또 염증이 좀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 이제 소화에 효소가 많이 필요한 음식보다는 이제 과일류, 채소류, 뭐 견과류, 버섯류, 해조류 이런 식사를 조금 더 하시고 통곡식, 공식의 식사는 좀 식사 전체의 20% 미만 이렇게 좀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과일도 좋고요. 뭐 해조류나 뭐 버섯류나 또 이제 소화가 잘 되는 그런 곡식을 좀 소량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과일 속에는 사실 대부분의 많은 과일들이 딱 생각할 때 당분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당분 걱정은 많이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를 많이 먹을까 이걸 더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감기나 가끔 이제 몸이 좀 피곤할 때 저는 그냥 포도 한 송이를 먹거나 또 파인애플을 또 굉장히 많이 먹어서 그것을 식사로 보충을 합니다. 하루에 좀 2끼 정도를 가장 좋은 과일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과일 좀 소화도 편하고 또 몸도 차가워지지 않고 어떤 과일은 또 몸이 차가워지고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몸이 약한 상태에서는 모든 과일이 다 좋다라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편안한 과일이 좋습니다. 또 이제 암 환자분들은 갑자기 또 과일식을 하게 되면 또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좀 바나나 정도 좀 소량씩 바나나 좀 먹으면서 또 포도도 좀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일에 있는 그런 껍질
껍질 속에는 그 다양한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이런 식물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베리류 과일이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블루베리, 아로니아, 아사이베리 이런 과일들을 드시기도 하는데요. 베리류에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 많이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네, 몸의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쓸 때는 첫 번째, 먼저 무엇을 더 먹어서 면역력을 올릴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기 쉬워요. 어떤 분은 면역력이 약할 때 고기 먹어야 된다. 이렇게 또 고기를 또 판매하는 곳에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고기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뭘 더 먹을까를 생각을 하는데요. 내 몸에 왜 면역력이 떨어졌을까를 생각할 때 저는 첫 번째, 독소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몸에 뭔가 좀 이상이 있는 상태고 그거에는 요인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독소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이나 여러 가지 물이나 이런 것들은 잘 관리하시는 데 비해서 독소 관리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몸이 좀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졌을까 해서 뭘 더 먹을까 보다는 내 몸에 얼마나 독이 쌓였을까 좀 해독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홍삼이나 여러 단백질 식품들을 또 면역력을 위해서 드시기도 하는데요. 먼저 좀 충분한 해독에 좋은 음식, 신선한 음식, 수분이 많은 음식, 살아있는 음식, 효소가 많은 음식 이것을 좀 더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더 건강관리에 빠른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약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내 식습관을 돌아보니까 고기도 너무 많이 먹고 빵도 너무 많이 먹고 라면, 인스턴트 그런 또 외식을 또 배달 음식이나 이런 외식을 거의 위주로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신다면 먼저 이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 내 몸이 상당히 정말 독소도 많이 쌓여 있고 혈액의 상태도 깨끗하지 않을 것이고 간 기능도 굉장히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홍삼을 먹어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먼저 좀 씻어내고 해독을 하고 나면 나중에 그 후에 홍삼을 드셨을 때 홍삼에 들어있는 여러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훨씬 더 작용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배출, 해독에 좋은 식사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면역력을 올려주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죠. 또 최소한 같이 병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 세포들은 일단은 세포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인체 내에 다량 보유하고 있는 효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포 하나만 해도 7만 5천 개의 효소 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효소 하나하나들은 사실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너무나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몸 전체에 첫 번째로 이 효소가 많은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효소의 원료가 되는 조효소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조효소의 원료는 바로 필수 비타민과 필수 미네랄들입니다. 이 조효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원료인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면역세포를 돕는 성분이 바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면역 비타민이다 또 면역 미네랄이다로 알고 있는 또 성분들이 있죠. 비타민 ACE라고 해서 ACE, 또 비타민 D도 면역세포를 도와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셀렌이나 아연, 망간, 구리, 붕속 이런 것들도 면역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타민 D나 엽산이나 비타민 B12도 T세포를 더 성장시키고 분화시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역 세포를 위해서는 조효소의 원료가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매우 중요한 성분으로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면역 세포들을 굉장히 또 직접적으로 도와줌과 동시에 암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막는 성분으로 매우 유명한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을 많이 드실수록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면역세포들에 굉장히 활력을 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죠.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이런 성분들은 사과의 케르세틴이나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나 키위에 들어있는 루테인이나 다양한 토마토의 라이코펜 이런 다양한 이 성분들이 굉장히 많고 무려 6,000가지 이상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살아있는 음식, 과일과 채소에 그 색깔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섭취하는 것이 면역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